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인류의 전쟁이 뒤바꾼 의학 세계사입니다. 역사는 바로 사람들이 살아왔던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정치, 경제, 교육, 전쟁,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의학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분류해서 말씀드리자면 참 다양하죠. 그래서인지 역사는 흥미진진한 소재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고대시대 전쟁에서부터 베트남 전쟁에 이르기까지 3000여 년 동안 지구상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인류가 커다란 피해는 입었지만요, 전쟁터에서 다친 병사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인들의 정성 어린 노력이 도리어 의학이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을 저술하신 작가님은 의학 박사이신 황건 교수님이신데요. 그래서 의학 세계사 내용에 더욱더 신뢰가 가면서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인류의 전쟁이 뒤바꾼 의학 세계사,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절대 왕정이라는 구체제를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 이후 국민의회는요,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식민지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군인 출신이었던 나폴레옹은 학문과 군사력의 발전을 고루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역량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의학교에 입학을 허용하여 줌으로써 의학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컸다고 하네요. 나폴레옹 집권 시절 교육부 장관을 맡았던 푸르크루아는요, 적게 읽고 더 많이 보고 행하자라는 개혁안을 내놓았는데요. 병원에서는 임상교육이 주가 되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외과와 내과 구별 없이 3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위를 수여했다고 하고요. 전업 교수의 개업을 금지해 연구와 진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왕정 복구 이후인 1820년대에는 프랑스 의학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혁명 이후 프랑스 병원을 개혁하면서 의료 시스템도 함께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군지나 교회가 운영하던 제도에서 정부가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의사도 정부에서 고용했다고 합니다. 의사 면허 제도를 재도입해 돌팔이 의사가 의료계에서 없어지면서 국민이 국가 의료 체제를 신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하죠. 정규 교육을 받은 실력을 갖춘 의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약제사나 민간요법을 시술하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의료계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던 나폴레옹에게 군의관이 많이 필요하게 되자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의학 교육을 받게 했고요. 이 시기에 대형 병원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환자의 임상 증상과 진찰 소견을 부검 소견과 대조 관찰하는 해부 병리학적 연구가 벌써 이때 진행되었다고 하니 참 진보된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이렇게 해서 병원 의학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의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백의의 천사로 잘 알려진 간호사의 상징도 바로 전쟁터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백의의 천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로부터 근대 간호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팅게일은요, 영국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하고요. 영국과 독일 등에서 간호학을 공부했다고 하죠. 늘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던 나이팅게일은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24살 나이에 간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종군한 크림 전쟁은 1853년에서 1856년까지 크림 반도와 흑해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는데요. 연합국이었던 오스만 튀르크,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사르데냐가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이었죠.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영국군이 부상과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나이팅게일은 야전병원의 운영을 요청받아 38명의 간호사와 함께 스쿠다리 야전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도착한 야전병원은 위생시설이 매우 열악해 있었고요. 3,000여 명의 부상병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세탁시설이 없어 이와 벼룩이 들끓어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었죠. 우선 나이팅게일은 야전병원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야전병원의 현황을 구체적인 숫자로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입원, 부상, 질병, 사망 등의 통계를 내었더니 야전병원 사망률이 42%에서 6개월 후 무려 2.2%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위생 상태의 개선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어 청소, 세탁, 급식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위생위원회를 조직하여 하수구를 수리하고 급수시설과 깨끗한 침대 보급에 힘썼을 뿐 아니라 간호사들을 재교육해 엄격한 수칙으로 보상병을 돌보는 간호정신까지 불어넣은 결과 나이팅게일의 행정 능력을 야전병원뿐 아니라 군부서의 조직 관리에도 적용했다고 하네요. 이토록 전쟁터에서 애쓰고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온 나이팅게일은요,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요. 급기야 1860년에는 런던 성토마스 병원의 간호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간호노트라는 간호 전문 서적을 쓰기도 했고요. 1858년 나이팅게일은 영국 왕립통계학회의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선출돼 통계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간호사의 윤리와 간호 원칙을 담은 나이팅게일 선서는 1893년에 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간호학도들은 선서식 때 손에는 촛불을 들고 하얀 가운을 착용했다고 하죠. 여기에서 촛불은 주변을 비추는 봉사와 희생 정신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흰색 가운은 이웃을 따뜻하게 돌보는 간호 정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1920년 국제적십자에서는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훌륭한 간호사에게 주는 나이팅게일 상을 제정했다고 하네요. 영국 런던 과학박물관 2층 의학 코너에 가면요, 헨리 웰컴의 유산 중에 나이팅게일이 사망 직전까지 사용한 도장이 새겨진 반지를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반지에는 간호사의 등불과 밝은 날이 올 것이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은 병사들의 질병 치료나 세균전 등 의학을 전쟁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 인력과 물자를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이 행해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는 전쟁에 필요한 의학 지식을 얻기 위해 인체 실험을 강행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포로들을 얼음물에 넣어 체온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소생할 수 없는지를 알아보는 냉각 실험으로부터 고공에서 사람의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진공 밀실에 포로를 넣은 후 점차 감압하며 생리 변화를 기록했다고 하죠. 또한 세균전을 위해 각종 세균을 인체에 직접 주입하기도 하고 화학전을 위해 독가스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 대상이 된 포로는 죽거나 살아도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독일 의사들은 피험자의 증상과 소견을 기록한 후 사망하고 나면 꼭 부검을 해서 임상 증상과 병리학적 소견을 비교했다고 하니 참 잔인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반인륜적인 일을 저지른 자들을 위해 전쟁 후에 뉘른베르트 전범 재판 때에 따로 의사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23명의 피고가 나치 인체 실험의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해 기소되었다고 하네요. 나치 의사 중 가장 악명이 높은 인물은 소위 죽음의 천사로 불리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40여만 명의 죽음을 이끈 맹겔레라고 하는데요. 그는 1943년 수용소에 부임하면서 열차로 이송되어 온 유대인, 폴란드인, 집시 등 포로들이 도착하면 그들 앞에서 살피면서 실험에 필요한 사람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맹겔레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의 연구를 통해 열등한 민족은 말살해야 하고 우수한 게르만 민족은 번영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했는데요. 나치가 행하던 여러 인체 실험은 물론 자신만의 연구 과제인 우생학 연구를 위해 아이들이 필요하자 실험실 외부에서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먹을거리를 주며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려 했던 그는 두 얼굴의 인간이었다고 하죠. 그는 유전학 연구를 위해 대량 200쌍의 쌍둥이를 택해 전기 충격의 효용성, 불임, 푸른 눈의 특징, 박테리아 연구 등을 진행했고요.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에게 세균을 주입한 뒤 관찰하다 죽고 나면 다른 한 명도 서슴없이 죽인 뒤 부검을 통해 정상 조직과 병리 조직을 비교했다고 하니 인간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그렇게 하던 중에 독일의 패배가 가까워 오자 맹겔레는 남미로 도주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서 가명을 쓰고 살았다고 하고요. 그 후 브라질로 이주했다고 하는데요. 현상수배 전단이 세상에 뿌려졌지만 잡히지 않았다가 1979년 수영을 즐기다 익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하고요. 오히려 유대인 전쟁 포로들은 죽을 것인데 의학 지식의 발전을 위해 연구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냐는 식으로 반문했다고 하죠. 이미 그는 브라질에서 사망했지만요. 맹겔레 유골 검사를 통해 자식이 유전자와 비교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맹겔레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인류 전쟁이 뒤바꾼 의학 세계사를 리뷰해 보면서요. 고대와 중세 전쟁을 거치면서 각 시대마다 전쟁 부상자를 치료하는 가운데 인류의 의학이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새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인류의 역병은 시대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 의학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내용 하나하나를 이 책에서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 사태도 훗날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게 의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학의 발전사로 역사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에 좋은 책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